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여파 속에 국내 연구진이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극 바인더와 분리막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상용 바인더와 비교해 이온 전도도가 3배 이상 높고 화학적 안전성 등 내구성이 뛰어나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좋은 추억이 담긴 장소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것은 심리현상이 아니라 뇌세포의 작용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나오는 엔도르핀이 뇌 속 별세포를 자극해 뇌의 기억 신호 전달이 강화되는 원리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치매나 유전 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돼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토종 인공지능 의사를 이용하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고 질병 예측과 치료가 가능해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과학 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바캉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일상을 떠나 여행을 가는 것만이 바캉스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여름마다 바캉스를 떠나는 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 개발로 연료전지 산업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연료전지. 현재 산업계에서는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가 많이 쓰이지만 값비싼 백금을 촉매로 사용하는 게 흠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는 니켈과 구리 등 비금속계 촉매를 사용해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일본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기술을 독점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분자 주쇄의 강건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상불의 특성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 소재의 내구성하고 성능을 증대시킨 음이온 교환 소재 기술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핵심 소재는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에 쓰는 전극 바인더와 분리막입니다. 바인더는 분말가루 형태의 전극을 단단히 결합하며 분리막은 수소이온을 통과시키는 채널 역할을 합니다. 기존 상용 바인더와 비교해 이온 전도도가 3배 이상 높고 화학적 안전성 등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처리, 전기 추적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어 산업계의 관심도 높습니다. 다양한 전기 화학 시스템 등에 또 굉장히 중요한 화학 소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좀 육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료전지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전략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면서 국내 산업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각해 이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외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최근 발간한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 생산 동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1,711억 달러로 일본을 두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D램, 랜드 등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OLED 쪽에서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때문에 일본 전자사업을 이긴 거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13년에 비하면 생산이 53.3% 늘어났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9%에 달해 상위 20개국 가운데 베트남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자산업 생산에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 비중이 77.3%로 전자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가 각각 10%와 7.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쟁국들이 전자부품과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부문 사이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는 반도체 편중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주춤하는 사이 외국 경쟁사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최근 첨단 극자외선 EUV 공정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고 일본 도시바도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기업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는 9월 도쿄 파운드리 포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인위적인 생산 감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뒤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일본의 조치는 새로운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이 있다며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메모리 생산 감축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웨이퍼 투입 감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재고 전망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얼마나 빨리 줄어들지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있어서 전망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 융합지구에서 부산 글로벌 테크 비즈센터의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부산 연구개발특구의 R&D 허브로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센터는 2016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9월 완공됐으며 모두 3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상 9층 규모의 부산 글로벌 테크 비즈센터에는 66개의 기업 입주 공간과 산학연이 함께할 수 있는 교류 공간, 국제회의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관식에서 부산 특구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면서 부산의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제산제를 자주 복용하면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대 연구팀이 800여만 명의 의료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산제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보다 알레르기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산제를 복용하는 60살 이상 노인의 경우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제산제를 먹지 않는 사람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위산이 음식 속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산제가 이런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담도암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이태섭 박사팀은 담도암 암세포에 결합하는 항체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인 치료용 의약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담도암 암세포에서 특정 분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분자에 결합하는 항체에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 의약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담도암에 걸린 쥐에게 주사했더니 항체만 주사했을 때보다 종양의 크기가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또 같은 항체에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 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쥐에게 주사한 결과 담도암의 크기와 미치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추억이 담긴 장소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텐데요. 행복한 감정과 장소가 같이 기억되기 때문인데 이런 역할을 하는 뇌세포의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아빠와 손잡고 처음 놀러간 야구장. 가족과 함께한 바닷가의 기억. 누구에게나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 뇌세포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좋은 기억과 특정 장소를 연결해주는 뇌 속 별세포의 원리를 밝혀낸 겁니다. 네,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가 있는데요. 별세포는 이 신경교세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포입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우리 뇌는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이 엔돌핀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별세포로 가서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하면 흥분 유발 물질을 분비하고 뇌의 기억 신호 전달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감정과 그때의 장소가 함께 기억되는 겁니다. 실제로 쥐를 2개로 나뉜 방에 넣자 처음에는 양쪽을 번갈아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한쪽 방에서 별세포의 엔돌핀 수용체를 활성화하자 그 방에서 이전보다 20배 이상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세포를 위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또는 행복한 감정을 느낀 장소를 저희가 기억하고 선호할 때 이 별세포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최초로 밝힌 연구 내용이고요. 특히 별세포에 있는 엔돌핀 수용체는 몰핀과 같은 중독성 물질도 받아들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좋은 감정을 넘어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지는 뇌의 원리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에 국내 기술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돼서 곧 임상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 저희가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의 중요성이나 그 놀라운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인공지능 기술, 치매나 소아 유전 질환을 진단하는 데 특화된 기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말씀하신 대로 치매와 소아 유전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네. 우선 이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 질환 외에도 대장암이나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 또 다른 5대 질환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네.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중으로 임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에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는 이제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네. 문진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은 아닐 테고 어떻게 인공지능이 질병을 진단하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 우선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질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네. 치매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치매를 진단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환자의 뇌 MRI를 보고 이 환자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게 되는 거죠. 네. 우선 현재 치매를 진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은 병원에 가서 의료진과 간단하게 문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 환자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뇌 MRI를 찍게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환자에게서 뇌가 치매가 진행이 되면 뇌 MRI를 보면 이제 미세한 어떤 뇌의 모양의 변화라든지 부피나 이런 변화가 관측이 되는데 이런 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뇌 MRI를 찍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뇌 MRI를 사람이 단순히 본다라고 하면 이런 미세한 변화를 제대로 관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럴 때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는 거죠. 네. 이 인공지능은 수많은 치매 환자의 뇌 MRI 사진을 분석을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미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로운 치매 환자의 뇌 MRI 사진을 보고 이 환자가 치매다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런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도 더 정교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인공지능으로 병을 진단하면 뭐 정확도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빠른 속도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치매의 경우에도 환자의 MRI 사진을 보고 단 1분 30초 만에 이 환자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나 소아 유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선 짧게는 몇 달, 뭐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까지도 걸리게 되는데 인공지능으로 이를 진단하면 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아 유전 질환이 왜 이렇게 진단에 오랜 시간에 걸리냐면 소아 유전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뭐 난청이라든지 네. 발달 저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최대한 뭐 1000개 정도의 유전자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데 예. 과연 어떤 유전자가 이런
질병을 유발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랜 시간의 검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특히나 뭐 환자의 어떤 구강 점막을 통해서 환자 유전자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를 단순하게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네. 곧바로 이 환자의 어떤 유전자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유전 질환이 발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단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인공지능의 능력은 뭐 알파고 때부터 지금까지 뭐 많이 알려졌기 네.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간보다 훨씬 더 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미래에는 정말 인간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현재로선 그렇지만 완전하게 사람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뭐 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 아직은 좀 개발 초기다 보니까 의사의 역할을 좀 보조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머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인공지능에 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인공지능 의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이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은 정말 지금과는 다른 직업 세계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며칠 사이에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네. 한 달 전만 해도 마른 장마다 뭐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맞아요. 같은데 그 말이 무색하게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면 뭐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네. 심신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기간에 정신 건강 그리고 건강한 수면 습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달 며칠 계속 우중충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뭐 날이 습하기도 하고 네. 우중충하고 그래서 좀 다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비가 오면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생각보다 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조량이 줄면서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예. 우울감을 느끼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겁니다. 네. 뭐 아주 햇볕이 따가운 한여름 뭐 대낮 시간에 햇빛을 쬐려고 억지로 뭐 밖에 나가는 건 좀 무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햇볕을 쬐는 게 좋다라고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예. 하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햇볕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우울감이나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럴 때는 햇볕 대신에 집이나 어떤 사무실 실내 조명을 조금 밝게 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극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중충한 날에는 일부러 실내를 좀 환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요즘은 비도 비지만 기온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열대야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가운데 더워서 밤에 좀 잠을 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뭐 자다가도 중간에 깨는 경우도 사실 많아서 푹 잘 자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이때 만약에 전날 좀 잠을 못 잤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피곤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평소와 같이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좋아서 생체 리듬을 좀 꾸준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격한 운동보다는 잠들기 전에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뭐 잠들기 1시간 정도 전에 뭐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덥다고 주무실 때 이렇게 무리하게 에어컨 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혈관이 수축하게 돼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 에어컨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도통 뭐 개운하게 못 자는 것 같아요. 꼭 그래요. 한두 번씩 깨는데 오늘 알려주신 방법을 좀 활용해서 푹 자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인천시가 조만간 정상화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돗물 안정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힌 인천시는 보상책도 내놓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설명회를 열어 수질 개선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박영길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피해 지역의 수돗물 안정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용과 안정화 작업을 4단계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된 수계 전환 작업이 올해에만 4차례 더 계획이 돼 있다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단수를 할지 수계 전환을 할지는 미리 주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책도 발표됐습니다.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3개월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생수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천시의 보상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 대란을 겪은 학부모들도 상수도를 믿기 힘들다며 대형 정수기를 설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대외 활동을 자제했던 박남춘 시장도 폭설기를 맞아 쪽방촌을 방문해 주거 환경을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청소도 해드리고 모기장도 달아드리고 또 소방시설 점검도 해드리고 또 의료진들이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직접 수돗물 정상화를 공식 선언하는 절차와 형식만 남겨둔 가운데 피해 보상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최근 3년간 1000여 명의 환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낸 진료비 11억여 원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건보공단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6년부터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1095명에게 11억 4천여만 원의 사후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환자들은 환급 사실을 몰라 11억여 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04년 7월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으로 가게 파산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진료비를 사후 환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하위 1분위는 81만 원, 소득 4, 5분위는 152만 원, 소득 10분위는 580만 원 등입니다. 새우깡을 만드는 농심이 국산 새우 대신 미국산 새우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가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농심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로부터 군산 꽃새우의 확실한 품질 보장을 약속받아 국산 꽃새우를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우깡 원료로 국산 꽃새우만 사용할지와 구매 물량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심은 서해가 오염돼 꽃새우를 납품받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라며 어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심 측은 서해에서 잡힌 꽃새우로 새우깡을 생산하다가 3년 전부터 국내산 50%, 미국산 50%를 사용해왔고 올해는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국산 대신 미국산을 쓰려고 했다가 어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소비자단체와 대학생 등 60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담배 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와 광고, 판촉행위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 유튜브 등에서의 담배 흡연 노출 장면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입니다.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시정 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적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합법적으로 팔리지만 국내에 반입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물품입니다. LA 총영사관과 인천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대마 카트리지 적발 건수는 77건, 2분기에는 96건으로 상반기 합계 173건입니다. 지난해 전체 적발된 44건의 3.9배에 달합니다. 적발된 대마 카트리지 중량도 지난해 전체 1,679g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979g으로 급증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인은 미국, 캐나다 등 외국 합법화 지역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쿠키 등 대마 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 흡입 및 사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알렸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대마 카트리지는 대마초와 달리 냄새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자담배처럼 위장에 피우기 위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으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들어있는 돼지고기 소시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부위 가운데 일부만 검출돼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인 하지를 맞아 중동 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인 하지는 다음 달 9일부터 14일까지로 180여 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맞고 현지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나 선행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생하고 있어 낙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르스에 걸리면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여름마다 바캉스를 떠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바캉스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바캉스 휴가 계획하시는 분 많은데 교수님은 혹시 다녀오셨나요? 저는 짧게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그러세요? 두 분 어떠신가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국내 네. 이제 동해 바다 보러 속초를 좀 다녀왔는데요. 네, 황보 앵커는 저는 계획 중인데요. 자, 이처럼 우리가 여름을 앞두고 늘 휴가 시즌 때문에 설레게 되잖아요. 네네. 여름에 우리가 바캉스를 떠나게 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게 원래 이제 그 바캉스란 말 자체가 휴가라는 뜻의 프랑스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프랑스는 1년 동안에 유급 휴가가 1개월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휴가철이 되면 대도시가 텅텅 비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바캉스 문화가 들어온 게 197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바캉스를 떠나는 심리 생각해 보면은 그 바캉스란 말 원래 어원은 라틴어거든요. 네. 뜻이 자유예요. 자유요? 네, 일상에 찌든 그런 생활이라든지 힘든 거 이런 걸 다 털어버리고 여유롭고 자유롭게 여행을 가본다. 이런 뜻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유로운 거를 추구하는 그런 심리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뭔가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좀 여유를 갖게 하고 또 감정도 섬세해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사실 여름에 휴가철을 갈 때 보면 대부분 날씨가 무덥잖아요. 네. 좀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때가 되게 이제 학생들이 방학하는 시즌과 맞물리니까 예.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우리도 가야지 이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 휴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꼭 외부로 떠나는 것이 휴가가 아니라 꼭 바캉스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네, 엠브레인 모니터에서 만 19세에서 59세 수도권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질문은 여름 휴가 때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느냐 물어봤더니 네.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예, 이게 이제 매년 조사를 해봤는데 2014년에는 48.5%, 한 절반 조금 안 됐죠. 네. 15년에는 51.7%, 그리고 2017년에는 53.2%, 네. 2018년에는 무려 63.2%가 그렇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네요. 10명 중 6명은 사실은 꼭 그 여행지로 안 가도 된다, 휴가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성수기에 휴양지에 가서 사람들한테 막 치이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집이나 가까운 데 가서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있다고요? 네, 요즘 신조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가르쳐서 이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스테이케이션이라고도 네. 하고요. 또 하나는 신코쿠닝족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원래 스테이케이션의 말은 영어에 머무르다는 스테이에다가
그다음에 휴가를 뜻하는 베이케이션이 합쳐진 단어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멀리 떠나지 않고 집 근처에서 휴가를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코쿠닝 원래 코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누에고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코쿠닝 족 같으면 누에가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에서 있는 그런 일종의 폐쇄된 고립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코쿠닝족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달라져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자신만의 여가 시간이나 휴가를 즐기는 건데 원래 코쿠닝족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그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팝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요. 요즘은 신코쿠닝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말이네요. 그렇죠. 네,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뭐 홈과 바캉스를 합쳐서 홈캉스라고 해서 네. 홈에서 뭐 바캉스를 즐기는 이런 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멀리 떠나지 않으니까 돈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또한 이제 집에서도 세상과 다 연락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그리고 모바일 라이프가 확산되니까 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가 생기고 이런 거 신경 쓰니까 야외 활동을 좀 깊이 하는 그런 그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 생각이 이거 같아요. 꼭 여행을 가야만 바캉스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흔한 말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복세 편사를 들어보셨어요?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자. 하겠다. 그런 어떤 예, 자기만의 같네요. 독특한 예. 콘셉트가 있는 그런 여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어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저는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네. 홈캉스 아까 말씀하셨고요. 북캉스. 책과 함께. 네, 책과 함께하는 바캉스고요. 그다음에 한캉스 들어보셨어요? 한캉스요? 한나절 바캉스입니다.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몰캉스. 네, 몰카는 아니고요. 몰캉스는 쇼핑몰과 바캉스를 합친 말이고요. 애니캉스는 애니메이션과 바캉스의 합성어고요. 맛캉스. 맛집. 예, 맛집 찾아다니면서 바캉스 즐기고 그다음 뷰캉스는 뷰리 이런 관련된 거 다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공간을 찾아간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상과 좀 떨어져 색다른 체험을 해보는 거 그것 자체가 휴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과학과 관련한 체험을 하는 사캉스도 있습니다. 아, 사캉스인가요? 바캉스가 좀 더 어감이 낫지 않을까요? 사캉스요. 예. 자, 그런데 오히려 이 휴가 이후에는요. 정신적이나 또 육체적으로 더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명 바캉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심리는 왜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게 참 휴가를 갔으면 좀 자유롭게 쉬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바캉스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직장인 남녀 9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름 휴가로 인해서는 어떤 후유증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질문자의 응답자의 무려 73.6%가 그렇다. 10명 중 7명은 휴가 갔다 와서 오히려 피곤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캉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몸과 마음 다 피폐해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그 허리나 목이나 이렇게 뻐근해지는 그런 증상 일종의 척추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몸이 피곤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갔다 오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이거 하느라고 막 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당히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약간 지나면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휴가 갔다 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휴가 기간에 너무 막 신나게 놀다가도 오히려 휴가 복귀할 때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휴가 바캉스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제 바캉스 증후군 뭐 원인은 개인마다 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름 휴가에서 쉬지 못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1위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 가보니까 이제 일상 패턴이 바뀌잖아요. 휴가 가면. 그러니까 그게 34% 정도가 얘기되고요. 그다음에 휴가 가서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30.9%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가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해서 과도한 휴가 일정이 13.1%. 그리고 실제로 휴가지 자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9.7%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휴가를 떠나서도 사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고 있지 못한다는 하나의 반증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휴가 가려면 바캉스 시즌 오면은 막 이것저것 여행 알아보고 찾아보고 예매하고 다 예약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갔어요. 갔는데 가족들 위해서 뭔가 일을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휴가를 가서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자유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약간의 어떤 우울증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전문가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가답지 않은 휴가를 보내고 오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정말 신체적인 휴식만큼이나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빡빡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바캉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뭔가 자기 중심을 찾는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가끔씩 하늘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도 좀 듣고 네. 차도 한잔 하고 자기만의 자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유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동안 자기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 네. 자기 자신한테 좀 친절하게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많이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도 되게 많아요. 도와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즉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좀 도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또 이런 어떤 태도 자체가 어쩌면 정신적인 바캉스에서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이 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휴가 가신 분 많을 텐데 뭐 근심이나 이런 것들 버리고 또 편하게 좀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잘 놀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30도를 넘는 고온에 습도까지 높아서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럴 땐 철저한 손 씻기는 기본이고요. 네, 꼭 신선한 어패류를 구매하고 바로 냉장 보관을 하시고요.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